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참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설명을 드릴 만한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비록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재국민전형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여기저기 아마 입시 설명회 다니시고 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또 여러 군데서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이야기, 조금은 다른 이야기, 평상시에 어떤 설명에서도 듣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분들을 미래를 대학 진학을 생각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한 자료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요, 두 파트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1부에서는 특례 전형 바로 알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글로벌 특례학원의 하지석 원장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지필고사 어떻게 하면 성적을 수직 상승,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특례 전형 바로 알기인데요. 제가 설명회를 하고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특례 전형에 대해서 아주 나름대로 지식을 잘 갖추고 계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특례 전형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자격이 어떤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맨 먼저 여러분들에게 특례 전형의 기본사항, 아주 기본인 중에 기본이라고 하시는 사항을 조금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특례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다른 입시 설명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특례 전형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전략,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본사항 한번 보실까요? 특례 전형의 기본사항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자격과 유형이 다릅니다. 여기도 이제 쭉 3년 특례와 12년 특례가 있습니다만 3년 특례 자격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특례하지만 자격 유형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준비되는 서류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 이수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3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는 연속이에요.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3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 3년 연속이라고 하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고교 1학년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고교 1학년 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아시고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 2, 3학년 중에서 한 개 학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한 개 학년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연속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비연속인 경우에는 3년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을 1년 다녔어. 근데 그 전에 초등이나 중등 과정에서 3년을 다녔어. 연속으로 3년을 다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에 대한 것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전 과정은 말 그대로 해외에서 전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격 유형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통사항이 있는데 1번에서 9번까지 쭉 있어요.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1번에서 5번까지, 이 1번에서 5번까지는 12년 해당자들은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돼요. 간단하죠? 12년들은 이 5가지만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 3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으로 이 9가지 내용을,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단, 여기에 보는 것처럼 9번에 있어요. 9번에 있는 것처럼 제3국 수학 사유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자면 부모님들은 뭐 베트남에 계신데 아이가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이하고 떨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또는 아이가 베트남에 있는데 부모님들은 뭐 다른 외국에서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하게 그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만 한다. 증빙서류와 함께, 이런 것이고요. 8번에 있는 재국민 등록부 등본하는 것은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원하는 대학의 전형 요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번에서 9번까지는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고요. 자격 요건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준비 서류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주재원 뭐 등등등등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특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서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획득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제 3년 특례라고 했을 때는 3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고교과정 1개 학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1학년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1, 2, 3학년 중에서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고교는 3년 이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만은 매년마다 해외의 체류 기간을 매년마다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토탈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산정을 해서 학생은 4분의 3, 학부모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무 기간도 한번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특례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부모님들께서 해외 근무한 기간이 학생이 마지막 재학 기간을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 날짜로 계산했을 때 1095일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니까 그런 점들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요, 필수 이수학기 요건입니다. 요거는 왜냐하면 한국과 해외는 학기 시작일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복이 생길 수도 있고 월반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의 샘플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학 여부, 위에 있는 것은 국내 학교고 밑에 있는 것은 해외 학교다. 뭐 이 아이의 경우는 우리가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벌써 뭐 한국에서도 3번, 외국에서도 3번 다닌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한국 학교에서 마치고 해외로 와서 오게 되면 이제 8월이니까 그때 해외 학교는 1학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중복이라고 하죠. 2학년 2학기가 중복됐죠. 자, 그리고 해외 학교에서 다니다가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해외 학교에서 1학기를 마쳤다는 얘기는 12월 또는 1월 달까지 학교를 다니고 한국으로 돌아갔더니 한국은 이제 1학기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한 학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락이 되는 거죠. 자, 이때 누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2학년 2학기 때 중복된 것이 4학년 2학기로 2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빠진 부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고요. 7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1학기를 마치고 해외를 나왔어요. 그래서 중복 이수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이제 해외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누락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1학기 이수를 인정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죠.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또 한 번 했어요. 또 한 번. 11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7학년 마치고 해외로 11학년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나오게 되면 해외에서는 11학년 2학기가 되는 거예요. 누락이 되잖아요. 요거까지는 다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총 24학기 중에서 23학기 이상을 이수를 해야만 고등학교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평상시 다른 입시 설명회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번 보실래요? 2022학년도 올해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약학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지 않았죠. 왜냐하면 약학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3학년 때나 아니면 졸업한 학생들이나 전문대학으로 이제 이렇게 진학을 하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에서 신규로 신입생으로 1학년들을 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1,500명 중에서 2%, 2% 정도인 약 30명 정도의 재외국민 대상자가 약학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점이 있죠. 두 번째는 지필고사 폐지대학이 있는데요. 고려대 자연계 수학시험 보던 거 이번에 완전히 폐지되었고요. 한양대 마찬가지 국어 또는 수학을 보던 시험을 없앴습니다. 물론 한양대 에리카는 아직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국민대가 입학고사를 폐지했고요. 고려대는 자소서를 폐지했습니다. 또한 자소서 공통 양식, 다시 말하면 대교육에서 제시한 그 양식이 기본적으로는 3가지가 있거든요. 4개까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한 3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2개는 어느 대학이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고 1개만 대학별로 약간씩 질문사항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최대한 4개 이상을 자소서에서 질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공통적인 문항을 사용하면서 역시 또 축소했다고 하는 그런 변동사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인성적 시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토플이든 SAT든 AP든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성적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형태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23학년도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2023학년도에도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데요. 성균관대학교가 신규 모집을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는 없었는데 2023학년도에 약학과를 신규 모집한다. 3년 특례 대상자들은 3명입니다. 3명을 모집하게 되고 12년 해당자들은 제한이 없으니까 약간명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약간명이라고 표시하는 이 부분은 12년 해당자들에 대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지필고사 폐지대학이 생겼어요. 서류 100%로 하는 대학이 이화대와 외대가 100%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성신여대는 영어시험만 봤었는데 그동안에 면적으로 100% 바꾸겠다. 즉 다시 말하면 3개 대학이 2023년도에는 3개 대학이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대학이 다시 지필고사를 폐지하는 대학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지필고사 보는 대학이 전부 15개에서 12개 정도로 확 줄어버리는 또 그런 형태가 되죠. 2023학년도가 사실은 한국에서 보면은 문이과 통합을 하게 되고 수능시험에서 문이과 통합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되는 첫 해가 2023학년도예요.
그래서 재외국민들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봤을 때는 2024학년에는 또 다른 대학들에서 지필고사 폐지를 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대학에서 전형 요강을 변경을 한다. 입시 요강을 바꾸게 된다 하면 1년 전에 예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023학년도 변동사항에 대해서 대학들에서 예고를 하는 거고요. 2024학년도는 아직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예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는 물론 내년 5월달쯤 되면 변동사항이 예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상을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번 재외국민 모집 인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또는 재외국민으로 대학을 실제로 합격하고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재외국민 3년 전형으로 또는 12년 전형으로 한국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몇 명일까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모집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몇 개 대학에서 몇 명이나 뽑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문의 크기가, 아니 길이라고 볼까요? 길의 넓이가 2차선 도로인지 4차선 도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나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체 모집 인원이 얼마이고 대학에서 실제로 몇 개 대학에서 몇 명을 선발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내가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 대학까지는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 정도면 좋겠어 하고 지원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외국민 전형으로 모집하는 모집 정원이 얼마고 실제로 뽑은 대학이 몇 개나 되고 몇 명이나 3년 특례로 대학에 들어갔는지, 12년 특례로 한국대학에 간 아이들은 몇 개 대학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2021학년도에요. 119개 대학에서 4,456명, 이게 모집 정원입니다. 실제로 뽑은 인원 아니에요. 2022학년도 129개 대학에서 4,457명이었어요. 자, 어학특기자로 이제 우리 특례 전형 대상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학특기자가 있는데, 어학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어학특기자 전형이 약 38개 정도 대학이 있었는데, 그리고 1,800명 정도를 뽑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부에서 좀 제재를 가하면서 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9개 대학에 700명 정도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전형의 그 특례 대상이 되거나 또는 특례 대상이 안 되더라도 수시 모집, 한국의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재외국민들이 있어요. 특례 전형 이외의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이고, 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그 대부분의 대학에서 전형을 하거든요. 모든 대학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해외고 출신자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 대학들이 한 45개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주요 대학에서 이름 없는 대학이나 저쪽 이런 대학은 빼고 우리가 그래도 알만한 대학 45개를 추려봤더니 45개 대학에서 약 6,800명 정도를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생부 전형으로 합격한 608명 중에는 해외고 출신자와 또 하나의 다른 전형이 있어요. 그 전형이 뭐냐면 바로 검정고시입니다. 6,800명 중에는 일부가 검정고시 출신자이고 일부가 해외고 출신자 전형이에요. 그런데 왜 나누지 않고 묶어놨냐? 그것은 통계를 안 내놨기 때문에 저로서도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도 모를 거고 해당 대학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기타 출신으로 교육부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 기타 전형 출신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는 전형이 바로 검정고시와 해외고 졸업자입니다. 해외고 졸업자. 그러기 때문에 재국민, 특례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공부했지만 특례에 해당이 자격을 갖지 못해서 특례 적용이 안 되는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국대학에 입학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원은 있어요. 정원은 이렇게 있는데 과연 얼마나 실제로 대학에서 몇 개 대학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뽑았는가를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모집 정원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2022학년도에 4,456명이에요. 이게 모집 정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느냐? 1,861명이었어요. 2021학년도에. 그러면 모집 정원 대비 실제 선발 인원의 비율은 4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집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실제 모집한 애들은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통계가 나와요. 자, 거기다가 10개 대학으로 압축을 해보면요. 10개 대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0개 대학으로 압축을 해보면 실제로 뭐 여기는 다 뭐 모집 정원 다 뽑겠죠. 643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모집 정원 자체는 4,500명이 되는데 실제로 한국의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1,9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모집 정원은 119개 대학에 4,456명인데 실제로 선발한 대학은 95개 대학, 나머지 대학은 단 한 명도 선발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선발을 못한 대학들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14개 정도 대학은 단 한 명도 선발을 못한 거예요. 95개 대학이라는 것도 놀랍지 않나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 95개 대학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대학이 포함될까 생각하실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학 숫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뭐 인서울 또는 뭐 20개 대학, 30개 대학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들어가는 대학은 95개 대학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0개 대학으로 축소를 시켜보면은 10개 대학 뭐 연대부터 해서 숙대까지를 우리가 보통 10개 대학으로 보는데 여기에 모집 정원은 642명이에요. 642명인데 실제로 선발한 인원은 522명. 522명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상위권 10개 대학도 서로 중복 합격이 되거나 등등 하면서 최종 추가 합격자들을 선발했음에도 최종 등록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약 20명 정도가 모집 정원에 모자라게 10개 대학이 20명 정도를 모집을 못한 거예요. 선발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기타 대학은 109개 대학에서 3,800명, 그 숫자가 무려 85%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모집한, 선발한 대학을 따져보면은 85개 대학이에요. 그 인원이 자그마치 72%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852명 중에서 72%는 10개 대학 이외의 대학에 모두 다 입학을 한 그런 통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12년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12년은 아시겠지만 모집 정원이 없어요. 정원에 선발을 하는 거니까 물론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 정원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113개 대학에서 12년을 선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102개라는 대학이죠. 그런데 실제로 선발한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45개 대학에서 선발을 했어요. 12년 해당자들을. 45개 대학에서 선발한 총 인원은 1253명. 10개 대학에서는 939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2021학년도에 1253명을 선발했는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중에 10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숫자가 939명. 비율로 따지면 75%. 그러니까 상위 75% 안에만 들면 대체로 12년 학생들은 10개 대학 안에 들어간다. 스카이로 따지면 30% 안에 들어가면 스카이에 들어갑니다. 그 자료도 통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나머지 35개 대학에 315명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 아이들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아이들이 315명인데 그 아이들은 나머지 10개 대학 이외의 대학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학생들도 실제로 그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한 대학이 45개 정도에 달한다. 굉장히 많은 대학에서 많은 대학으로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을 한다 하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쟁률을 한번 보실까요? 3년 경쟁, 12년 경쟁률이라는 게 의미 없습니다만은 3년은 이런 정도로 나와요. 대부분 10개 대학 안에 드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6대1에서 8대1 정도 나온다.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쭉 보시면 경쟁률을 통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의외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광운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3.5, 3.7, 이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그런 대학들도 만만치 않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가 좀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서강대가 특별히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서강대는 워낙 아시겠지만 모집 인원이 적어요.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고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서강대도 대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 방법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많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서류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와 면접을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면접만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학에서 전형 요강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서류 면접을 한다. 우리 학교는 면접 100%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면접 100%로 한다라고 전형 요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속지는 마세요. 그냥 면접만 보는 거 아닙니다. 서류 없이 면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대학은 서류를 베이스에 깔고 면접을 하겠구나. 면접 점수를 부여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서류와 면접을 하겠다는 대학이나 면접만 보겠다는 대학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필고사 보는 대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학년도까지는 이렇게 쭉 되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2023학년도에 이대와 외대, 성신여대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필고 면접을 보는 대학, 이렇게 홍익대와 성신여대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성신여대도 면접 100%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2022학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필고사 유형을 한번 보면 국어 수학 또는 영어 수학을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국어 한 과목씩만 국어 또는 영어만 또는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국어와 영어, 수학과 영어를 두 과목을 보는 대학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자, 국민대 어쨌든 폐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형 방법 12년 과정을 대부분 서류 전형을 하겠죠. 서류와 면접을 하는 대학들이 좀 있고요. 희한하게도 면접을 하는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린 면접한다고 하는 대학은 모두 다 서류와 면접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필을 보는 대학이 있어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지필고사를 보는데 12년 애들한테 지필고사를 뭘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봐서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성공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면 재국민 입시에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냐. 자, 그러면 지필고사는 어쨌든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점수만 잘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지필고사로 그냥 다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해요. 그러나 서류 전형 또는 서류 면접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적어도 평가 요소나 항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준비가 되는 거니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내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뭘 평가하느냐? 아, 키 가지고 평가하고 몸무게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어떤 부분, 어떤 요소를 평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평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한 5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사회가 시작되면서 아마 인류사회가 멸망할 때까지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인성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실성. 근데 성실성을 뭐 가지고 평가하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내 행사 참여도, 그 다음에 출결이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실성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학업 역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신 성적 GPA를 얼마나 잘 받았느냐, 또는 이제 심화 교과라고 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심화 교과를 이수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SAT, AP, IB 뭐 이런 것들 제대로 공부를 했고 점수를 받았느냐. 이거 학업 역량입니다. 이거 학업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목 성취도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창의적인 그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을 현대사회는 요구하고 있어요. 더 절실하게. 과거에도 요구했지만 현대사회는 더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창의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 창의성을 도대체 뭘 가지고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전공적성 개발 훈련을 얼마나 했느냐, 자기주도적인 재량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각종 대회나 행사에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창의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전공적성과 전공적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접근을 해왔느냐, 꾸준히 해왔느냐, 깊이와 연속성, 그죠? 깊이와 연속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국제화 역량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재외국민 학생들한테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제화 역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에서 제가 보면은 좋아해요. 걔네들을, 재외국민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 아이들이 잠재력이 높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잠재력이 낮으냐? 그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학생들 숫자도 많고 등등 하니까 우수한 아이도 있고 그렇지 좀 덜 우수성에 근접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외국민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국제화 역량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이 국제화 역량이라고 하는 가치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제화 역량을 가지고 국제화 역량은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당연히 어학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뭐 토플이 있을 수 있고요, IELTS라든가 또는 MUN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되겠고요. 그 외에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베트남 학교 학생들, 또 뭐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라든 어쨌든 다른 또래 집단들과 또는 베트남 지역사회와 어떤 교류를 했고 그런 지역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제화 역량이라고 하는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표시한 거는 토플이라든가 IELTS, MUN, 활동 실적 이런 걸 써놨습니다만 그 이외의 것들도
국제화 역량의 평가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자면 베트남에서 그런 행사들이 베트남에서도 있을 겁니다만은 무슨 호치민이다 그러면 호치민시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뭐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또는 베트남에서 시행하는 뭐 외국인 베트남어 말하기 대회 뭐 등등 또는 뭐 문화 행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드 컬처 뭐 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제화 역량이라고 하는 평가 요소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체 의식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친구들은 대학에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동체에 보탬이 되고 공동체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가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자 대학들은 노력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특례전형에서 학생들에게 평가하려고 하는 평가 요소이고 항목입니다. 이런 점들을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국제화 역량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사익현 대학에 그러면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합격은 어느 정도 하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 말씀드렸죠. 어학 성적, 국제화 역량과 관련해서 어학 성적. 토플로 따지면 뭐 100에서 110점은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렇겠죠. 뭐 연고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110점이 넘어가야 되고 3년 통례의 경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포진해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5점에서 110점 또는 100에서 105점 이 정도 수준이면 3년 통례들도 뭐 합격이 가능하지 않냐 뭐 이렇게 또는 이제 기타 외국어 공인 성적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베트남어도 있을 거고 뭐 HSK도 있을 거고 뭐 일본어도 있을 거고 이런 점수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요소 봉사활동, 수상경력, 교내활동 기타 뭐 이런 전공 관련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의 경우에는 또 지필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격이 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한번 보시면 지필고사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한번 뭐 지금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봐야 경희대가 경희대 동국대가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상태인데 과목별 점수가 이렇게 돼요. 홍대 같은 경우에 영어 점수 90점 이상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레벨이 높다고 하는 것보다도 홍대는 영어 시험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 유의하셔서 예상 합격 점수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입시 전략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1단계 GPA 관리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내신 성적 관리죠.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적성 개발에 뭔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원하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공인어학 점수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학력지수, 공인학력지수라고 하는 것은 AP, IB, SAT, A레벨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하고 레벨업을 시켜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그 학년별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이제 재외국민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한국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포지션을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1차적인 준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학생의 학습자 특성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인성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목표의식
학습에 대한 흥미 여부, 흥미 정도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것,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을 건지, 그 직업이 또는 진로가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흥미, 교과에 대한 흥미, 교과도 뭐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하겠죠, 아이들에 따라서는. 자,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하루 이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자기 컨트롤, 자기 통제 능력, 시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뭐 행동에 대한 컨트롤 능력, 공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현재 나의 위치가, 수험생인 학생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대학 입시를 위한 로드맵,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년별로 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자, 먼저 진로 방향을 정해야 돼요. 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할 것이냐,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GPA 관리, 그 다음에 어학점수, 토플 기준에서 봤을 때는 70점 이상은 꼭 획득을 1학년 때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또한 교내 활동, 학생회 활동 등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11학년이 되면 역시 뭐 GPA 관리는 꾸준히 해야 되고요. 어학점수 최소한 80점 이상은 획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30개 대학 정도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시 전략을 짜고 뭐 등등 할 수가 있어요. 자, 80점 이상 90점대가 되어야만 SAT나 AP 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11학년 때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전공과 얼마나 밀접성이 있는가 이런 점들도 함께 생각을 하셔서 봉사활동을 하든 동아리 활동을 하든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2학년이 되면 GPA 관리 마찬가지죠. 어학점수 90점 이상은 반드시 획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심화 선택 과목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SAT나 AP가 될 것이고요. 뭐 A레벨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점수를 획득하셔야 돼요. 특히 뭐 아시겠지만 이런 시험들은 5월, 10월 뭐 이제 봄학기와 가을학기 한 번씩밖에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12학년 5월 달에 시험 보는 것은 늦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걸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이런 공인 교과 성적에 대한 그런 스펙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셔서 적어도 12학년 1학기까지는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11학 AP나 SAT를 한다고 하면 12학년 1학기 10월, 11월 달에 치르는 그런 시험들을 반드시 그때까지는 점수를 받아놔야만 안전하게 7월에 대학 진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장애가 안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년 동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교생활 등을 정리해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대학에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요소가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것이 학생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 분야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공한 분야와 활동 실적이 전혀 엇박자를 낸다고 한다면 이거 스토리텔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쭉 3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을 쭉 들여다보면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아이는 경영학과를 갈 수밖에 없는 아이야. 아, 이 아이는 어학을 전공할 수밖에 없는 아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텔링이 임팩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셔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학을 선정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봤어요. 먼저 이제 교과 서류, 그 다음에 지필고사 성적, 비교과 서류, 이런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고려를 할 텐데,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교집합을 찾아보시면 최적의 대학이 선정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과 서류를 봤더니 내신 성적이라든가 또는 GPA, 뭐 SAT나 뭐 IELTS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자, 그래서 서류 전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 그런 것들이 충분치 못해. 그럼 지필고사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비교과 서류. 만약에 이제 서류로 가게 된다면 비교과 서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 최적의 대상을 고르는 겁니다. 어느 대학의 전형 요소가 어떤 것이니까 우리 아이가 지필고사 성적이 좋을 수 있어. 그럼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 위주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필고사가 좀 부족하지만 서류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 그럼 뭐 서류 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학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교과 서류, 비교과 서류, 필기고사 성적, 능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인데요. 저는 특례 전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제 뒤에는 2부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2부는 지필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